아, 예, 선생님들 김종훈입니다. 어떻게 토요일 잘 보내고 계시고요? 오늘 원래 주말이라 뭐 영상을 따로 찍을 생각은 없었는데 날짜를 헤아려 보니까 월요일 4월 29일이 아시겠지만 윤봉길 의사, 충남 예산 출신의 윤봉길 의사의 그 상하이 폭탄 의거, 훈커 의거라 불리는 92주기더라고요. 92주년이길래 아무리 봐도 내일은 제가 시간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 그래도 그간 제가 청년 윤봉길을 꽤 오랜 시간 가슴속에 품고 살아온 한 명으로서 좀 정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은 오늘 저희 어머니 생신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랑 같이 이제 아버지랑 이제 와이프랑 같이 하루 종일 좀 같이 보내고 저녁에 좀 자료 좀 정리하고 내일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호주에 호주에서 좀 1년 넘게 살았는데 그때 살 때 같이 살았던 프랑스 친구가 있어요. 한 13년, 14년 됐네요. 벌써 14년 됐네요. 2010년에 살았으니까. 그때 한 4개월 같이 살았던 이제 애들레이드 밑에 캥거루 아일랜드라는 곳에 있는데 거기서 제가 잠깐 살았는데 한 반년 이상 살았죠. 반년 이상 살 때 그때 이제 같이 살았던 룸메이트인데 이 친구가 한국에 오늘 왔습니다. 이미. 오후 한 4시께 왔는데 내일 드디어 14년 만에 만나기로 했어요. 와이프랑 자기 7살 난 딸이랑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일 뭐 가이드 아닌 가이드 제가 이제 경복궁 가서 한복 같이 입고 좀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리고 뭐 먹고 싶냐 그랬더니 그 제가 리스트를 좀 몇 개를 줬어요. 그 노무현 대통령이 자주 갔었던 경복궁의 그 토속촌, 그다음에 그 광화문 일대에서 오마이뉴스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광화문에 있습니다. 그 편집국이 외교부 맞은편에 있는데 그래서 제가 광화문을 그래도 좀 잘 알아요. 그 근처에 좀 식당들 좀 많이 아는데 좀 이렇게 맛집이라 불리는 곳들 몇 군데 이렇게 안내해서 정리해서 보내줬더니 역시 외국 친구들은 가장 한국적인 거 그리고 요즘에 워낙 그 SNS 공유가 많이 되니까 SNS에서 유명한 곳들 그런 곳들을 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삼계탕 먹고 싶다고. 내일 아침 일찍 만나기로 했는데 아무튼 이런 일련의 사정들이 쭉 있다 보니까 윤리사를 좀 매년 저 혼자 그리고 여름에 우리 여러 선생님들이랑 같이 좀 기리곤 했었는데 오늘 우리 선생님들이랑 같이 좀 이야기 좀 나누고 싶어가지고 밤늦게 지금 11시 한 40분 됐습니다. 뜨겁네요. 속이 계속 안 좋아가지고 계속 안 좋아요. 기침도 계속 나오고 물을 계속 마시는데도 아무튼 윤봉길 한번 짧게 좀 여러분들께 짧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윤봉길에 대한 정말 오랜 시간 윤봉길을 추적한 한 사람이거든요. 선생님들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기 책을 4권을 썼습니다. 임정로드 그리고 약산로드 그리고 현충원 한 바퀴 그리고 한국사로드는 저기 있는데 한국사로드는 뭐 제하더라도 이 4권의 책을 쓰는 동안 지난 제가 2019년 1월 달에 첫 책을 쓰고 작년에 두 번째 책을 썼으니까 거의 1년에 한 권씩 썼네요. 1년에 한 권씩 썼는데 이 4권의 책을 쓰면서 유일하게 딱 한 명이 이 4권에 모두 다 등장하는 딱 한 명이 있어요. 여러분 누굴 것 같아요? 예, 윤봉길입니다. 청년 윤봉길. 윤희사가 임정로드의 이 첫 책, 제 첫 책, 이 임정로드의 주인공이에요. 임정로드에 등장하는 여러 주인공들이 있는데 백범도 있고 예관 신규식도 있고 뭐 동암 차리석 지사도 있고 뭐 약산 김원봉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이 책의 압도적인 주인공은 윤봉길입니다. 왜냐하면 시작이 윤봉길이에요. 그리고 끝도 윤봉길입니다. 이 책은 임정로드 제 와이프가 지은 말인데 이제는 고유명사가 됐어요. 여러분 이 책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책 굉장히 잘 됐어요. 제 책이 다 잘 안 됐는데 이 책 때문에 계속해서 출판사에서 계속해서 책을 내자 그래요. 왜냐면 이 책이 너무 잘 됐거든요. 문재인 대통령도 이 책 때문에 문통이랑 저랑 같이 밥 먹은 적도 있고 책이 잘 되니까 아무튼 이 책의 시작점은 상하이인데 임정로드는
1919년 3.1 혁명으로 인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고 나서 1945년 우리가 해방과 독립 광복을 맞이했을 때 충칭 연화지청사 백범의 계단에서 맞이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길을 1919년부터 45년까지 광복 때까지의 그 길을 중국에서 이제 여러 도시들을 옮겨요. 그 상하이에 1919년부터 32년까지 있고 윤봉길 의사의 4월 19일 의거 후에 5월 달부터 엄밀히 따지면 4월 29일부터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더 이상 버티질 못합니다. 이 일본의 완전히 강압적인 압박이 너무 공격적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이때부터 대장정을 떠나게 돼요. 우리나라 임시정부도. 백범은 자싱이라는 도시로 피신을 하게 되고 우리 지사들은 항저우로 가게 되고 이 항저우 생활도 한 2, 3년 거친 다음에 난징 생활을 하고 난징에서 35년부터 이제 37년까지 있다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중일전쟁이 발발 후에 점점 내륙으로 밀려들게 되죠. 내륙으로 들어오면서 난징을 거쳐가지고 전장이라는 도시도 잠깐 갔었는데 전장에도 있다가 그리고 이러면 어디로 가요? 창사라는 곳으로 가고 창사를 거쳐서 광저우로 가고 광저우에서 포산을 거쳐서 류저우를 거쳐서 구일인을 거쳐가지고 이제 치장과 충칭까지 이어지는 이 45년의 대장정이 45년까지의 대장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저는 이제 직선으로 쭉쭉쭉 그으면 여러분 이 길이 어때요? 4,000km입니다. 그래서 임정로드 4,000 임시정부가 걸은 길을 따라 걷는다는 의미를 해가지고 4,000km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카피는 일생에 한 번은 백범의 계단에 서라. 이제 그 유명한 사진이 우리나라 지사들이 1945년 11월에 개인 자격으로, 그러니까 일생 동안 독립투사로서 살았는데 미군정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개인 자격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그 개인 자격으로 들어올 때 좋은 옷을 입고 어쨌든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이니까 기념식 자리니까 좋은 옷을 입고 다들 좋은 옷을 입고 헛헛한 표정으로 그 충칭 연화지청사 계단에서 기념사진을 찍어요. 근데 이 기념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현역 대통령 중 최초로 문재인 대통령이 그곳에 갔고 내각 요인들과 독립운동가의 후손들과 함께 똑같이 좋은 옷을 입고 그 계단에 섰어요. 제가 그 계단에 서서 어떤 느낌을 받았어요? 저도 그 계단에 서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이 여행의 임정로드 4,000km 여행의 마지막 지점이 바로 그 충칭 연화지청사 백범의 계단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오로지 그 얘기만 하고 있어요. 백범의 계단에 서자. 우리 똑같이 좋은 옷을 입고 백범의 계단에 서자는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제가 2017년 12월에 문통의 그 모습을 보고 2018년부터 저는 매해 갔습니다. 코로나 기간 제외하고 매해 갔고 작년 광복절에도 가고 많이 갔어요. 벌써 따지면 한 6번 정도 간 것 같아요. 이제 혼자 가지 않고 여럿이 갑니다. 여럿이 가서 좋은 옷을 입고 그곳에 서서 우리가 정말 해방과 광복을 맞이한 그 기분을 한번 느껴보자고 말을 해요. 근데 이 모든 임정로드의 시작점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1932년 4월 29일 25청년 윤봉길의 훈커우 의거 때문입니다. 제가 그래서 윤 이사가 얼마나 제 가슴속에 되게 많이 꽂혀 있었냐면은 윤봉길의 모든 길을 다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삶의 시작부터 의거의 순간, 의거의 그날, 그리고 의거 후에 상하이에서 잡혀있던 곳들, 그 다음에 일본 오사카로 끌려가서 오사카에서 한 달간 구류됐던 그 장소, 그 다음에 가나자와로 넘어가서 가나자와에서 마지막 밤을 보냈던 그 장소, 그리고 가나자와의 순국지 자위대 부대가 현재 있습니다. 그곳, 그리고 일본에서 14년 동안 그냥 안매장됐던 장소, 그리고 한국에 46년의 여름에 돌아와서 모셔진 효창원까지 삶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전부 다 추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언론사상 최초로 윤이사의 암장지, 그러니까 윤이사가 순국한 그 자위대 부대의까지 들어간 사람이 아마 제가 처음일 거예요. 제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다가 여러분 일본군한테 붙들려 나왔어요. 제가 그 얘기는 이따 잠시 뒤에 해드릴게요. 윤봉길을 생각하면은 좀 여러 감정이 일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죄송하고 미안하고 고맙고. 근데 과연 우리가 우리 후인들로서 윤봉길의 과연 그 뜻을 얼마나 우리가 받들고 살고 있는지, 특히 윤이사의 그 직계라 불리는 사람들이 국회의원도 되고 독립기념관 관장도 되고 막 하고 있는데 과연 청년 윤봉길의 뜻에 따라서 정말 제대로 살고 있는지 하는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일단
여러분 윤봉길 의사 관련해서 제가 좀 몇 가지 좀 안내를 좀 해드릴게요. 잘못 알려진 내용들이 좀 많이 있어요. 여러분 대표적인 게 뭐예요? 여러분 윤봉길 의사가 홍커공원에서 던진 폭탄이 뭐예요? 다 도시락 폭탄으로 많이들 알고 있죠. 지금은 그래도 많이 개선돼서 이제는 많이 바뀌었는데, 제가 2019년에 KBS 토론이었나? 이제 이런 어떻게 하면 이런 우리 독립수사를 잘 기억할까 하는 그런 토론 자리에 나갔는데, 그 박사님이었어요. 박사님이었는데 제 눈앞에서 도시락 폭탄 던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도시락 폭탄은 잘못 알려진 사실입니다. 도시락 폭탄은 던지지 못했어요. 그날 윤희사가 1932년 4월 29일 날 두 방의 폭탄을 휴대를 하는데, 하나가 도시락 폭탄, 도시락형 폭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여러분 물통형 폭탄입니다. 그날 왜 도시락형 폭탄과 물통형 폭탄을 준비를 했냐? 여러분 그 4월 29일이 어떤 날이냐면은 일왕의 생일이에요. 천장절이에요. 천장절. 그리고 32년에 여러분 만주사변이 일어나고 와서 만주 땅을 완전히 일본에게 다 뺏기고 나서 상하이까지 국제도시인 상하이를 먹기 위해서 일본이 어떤 짓을 저지르냐면은 상하이 사변이라는 걸 저질러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베이징에서, 그러니까 나중에 37년에 중일 전쟁이 일어날 때랑 똑같은 건데, 자기들이 자국민이 피해를 당했다고 거짓으로 선전을 한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그 도시를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37년에 중일전쟁 노고우교 사건, 베이징의 노고우교 사건이랑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 사전 작업으로서 상해사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상해사변이 일어나서 상하이에서 여러분 압도적으로 일본이 화력으로 밀어붙이니까 상하이를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상하이 사변에 대한 승리, 그리고 일왕에 대한 기념식, 생일 기념식이 같이 겹쳐가지고 1932년 4월 29일 날 당시에 이제 훈커공원, 지금은 노신공원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대문호, 압구정전의 대문호, 여러분 노신의 이름을 따서 루신공원이에요. 아무튼 훈커공원에서 이 두 가지를 기념한다는, 상하이 사변 승리와 일왕의 생일을 기념한다는, 일왕 히로히토의 생일을 기념한다는 천장절 기념식이 같이 열려요. 이게 여러분 신문 공고에 떴어요. 신문 공고에. 그런데 당시에 상하이에 거류하던 중 일본인이 여러분 몇 명이었어요? 한 10,000명 정도 됐어요. 그리고 중 일본군, 상하이에 있는 중 일본군들이 여러분 한 12,000명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10,000명에서 12,000, 기록이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아무튼 20,000여 명의 일본인들이 거기에 모이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아침부터 행사가 이어지니까, 점심까지 쭉 이어지니까 준비물이 뭐였어요? 밥을 못 줘요, 거기서. 그러니까 여러분 도시락을 준비하라고 온 거예요. 그래서 백범을 비롯해서 한인애국단에서 여러분 그 당시에 준비했던 게 뭐예요? 도시락형 폭탄, 물통형 폭탄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윤희사는 이화림지사, 나중에 이제 조선의용대에 합류하는 그 이제 사회주의자가 되는 바람에 백범과 인연을 이제 더 이상 이어가지 못하는, 백범이 이제 절연을 해버렸죠. 이 이화림지사, 영화 파묘에서 김고은 씨가 연기했던 실제 이름이 여러분 이화림지사입니다. 그 이화림지사랑 부부로 위장을 해서 사전답사까지 다 맞춰놔요. 다 맞춰놔. 그런 상황까지 다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4월 29일 날 마침내 윤희사가 정오 무렵에 기미가요가 울려 퍼질 때 그 1만 명 이상의 일본 군경을 뚫고 물통형 폭탄을 던져서 의거를 성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당시에 중국군이 100만 군이었는데, 양제스가 얘기한 게, 백범을 만났을 때 얘기한 게 바로 그거잖아요. 중국의 100만 대군도 해내지 못한 건 한국의 일개 청년이 해냈다. 그는 천하의 영웅이다. 라고 하게 된 거죠. 그러니 얼마나, 왜냐면은 우리나라 이제 1920년에 일본을 상대로 한 어마어마한 전쟁들이, 승리가 이어지죠. 봉오동 대승과 청산리 대승이 이어져요. 근데 일본이 이에 대한 복수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뭐래요? 경신참변이 이어지고, 경신참변 이후에 우리 제 만주에 있던 우리 군인들이, 여러분 독립군들이 어디로 빠져요? 러시아로 가는데, 러시아에서 여러분 무장해제 과정 속에서 자유시참변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1920년대에서의 막 무장투쟁들이, 막 유의미한 투쟁들을 잊지를 못해요. 이런 과정 속에서 3.1혁명의 기운을 이어받아가지고 여러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탄생을 하는데, 대통령 이승만이 여러분 1919년에 임명되고 나서 1920년 12월에 상하이에 부임을 하는데 6개월도 못 채우고 미국으로 가버려요. 그리고 와서 1925년 3월 달에 탄핵당할 때까지 상하이에 돌아오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미국에서 독립자금 얻은 것들을 지가 다 써, 자기가.
그러니 여러분 대통령이 있는데도 부재한 상황이 이어지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1920년대 초중반은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진짜 이 개판은 완전 아사리도 이런 개판 5분 전이 없어요. 그 과정 속에서 대한민국 독립운동사에 여러분 혁혁한 공을 세운 쪽이 누구예요? 만주에서는 독립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20대의 그 청년들이, 신흥무관학교 청년들이 여러분 폭탄을 던져서 자기 목숨을 걸고서 싸우기 시작하니 맹렬히 의를 실천한다면서 싸운 그 청년들이 있었으니 의열단이었던 거예요. 근데 1920년대 소위 말해서 존버를 끝까지 잘해서 마지막까지 임시정부를 멱살 잡고 임시정부 중심론을 이끌면서 30년대로 마침내 넘어온 사람이 있었으니 백범이에요. 이 백범 김구가 1930년대로 넘어오면서 의열단을 벤치마킹해가지고 한인애국단을 만들었고, 이 한인애국단의 여러분 시발점이 1932년 1월달에 용산 출신의 이봉창입니다. 이봉창 의사가 일왕 히로히트가 지나가는 그 도쿄에 여러분 거기 거리에서 폭탄을 던졌는데 불행하게도 그 폭탄이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불발하고 말죠. 그러니까 더 훨씬 더 성능을 명징하게 강화시켜가지고 그 3개월 뒤에 천장절에 다시 한번 폭탄을 던지니 그걸 성공시킨 사람이 바로 25 청년 윤봉길이었던 거예요. 그래 얼마나 대단한 일왕 여러분 일본 근데 이게 얼마나 진짜 대단한 일이었냐면은 윤희사의 폭탄 의거가 왜 더 특별하고 더 어마어마한 왜 천하의 영웅이라 불렸냐면요. 당시에 윤희사의 의거 자체가 정말 주는 충격은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정말 어마했어요. 일단 첫 번째 여러분 누가 죽었어요? 일본의 군신이라 불리는 시라카와 요시노리가 죽었어요. 시라카와 요시노리. 나중에 이제 백선엽이 저기 창씨개명 하는데 이 시라카와 요시노리의 이름을 따가지고 이제 창씨개명을 하게 되는 뭐 그런 썰도 있는데, 아무튼 실제 이름을 그렇게 많이 이렇게 연결 짓죠. 일본의 군신이라 불리는 여러분 시라카와 요시노리가 죽습니다. 이 폭탄 후유증으로 해서 5월달에 바로 죽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현장에서 또 죽은 게 시라카와 요시노리가 죽었고, 그래서 상하이에 일본 거류민단장이 있어요. 일본의 이 실제 민간인들 1만여 명의 민간인들 대표했던 그 거류민단장이 가와바타 사다지였나? 가와바타 사다지 겁니다. 가와바타 사다지가 죽고 그 현장에서 즉사합니다. 가와바타 사다지는. 그리고 상하이 사변에 승리를 한 거니까 제3함대 그 사령관이었던 노무라 중장이 저기 폭탄이 눈이 맞아가지고 실명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중요하죠. 구사단장이었던 우에다 겐기치. 이 우에다 겐기치 중장은 다리를 절단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람이 여러분 이 사람이에요. 오른발이 잘렸던 그 중국에 있는 일본 공사 시게미스 마모루. 여러분 시게미스 마모루가 여러분 왜 중요해요? 나중에 1945년에 일본의 항복문서를 미주리함에서 여러분 이렇게 미군에 있는 미주리함에서 항복문서를 조인하잖아요. 이때 이 항복문서를 조인한 사람이 바로 이 시게미스 마모루입니다. 그러니까 윤봉길이 던진 그 수통형 폭탄, 물통형 폭탄 그 한 방이 건넨 역사적 정말 업적이 길이 정말 이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상하이에서 이 의거 후에 임시정부는 거대한 양쯔강에 이제 장강의 물결에 따라서 충칭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 맹렬한 의거들이 모여서 윤희사 의거 후에 모여서 조선의용대가 만들어지고 뭐 중국군에서의 한인특별반이 만들어지고 나중에는 한국광복군이 만들어지고 이 끝없는 투쟁과 투쟁의 시발점이 윤봉길이었던 거예요. 물론 그 전에 싸움들도 있었지만 결정적 계기를 마련한 게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반등할 수 있게 계기를 마련한 게 윤봉길이에요. 그러니 나중에 1945년에 이 패전국들을 앞두고 특히 이제 제3세계 식민지 국가들을 여러분 앞두고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지 전후에 어떻게 처리할지를 논의할 때 카이로 회담이 여러분 이집트에서 열렸잖아요. 그때 여러분 누구랑 모여요? 장제스랑 처칠이랑 루즈벨트랑 모일 때 여러분 처칠이 극렬하게 반대를 하잖아요. 무슨 한국의 무슨 독립이냐 이렇게 막 외치고 할 때 장제스가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대한민국의 독립을 보장해야 된다고 말을 했잖아요. 이게 여러분 중심이 뭐예요? 바로 윤봉길의 의거가 만들어 놓은 그 나비효과가 나중에 이 독립전쟁까지 끊임없이 이어지고 한국광복군의 투쟁까지 이어지고 조선의용대의 여러분 맹렬한 싸움까지 이어지니까 이 모든 것들이 켜켜이 쌓여서 우리는 소위 말해서 청구할 수 있는 명분이 다 만들어진 거죠. 얼마나 대단해요? 얼마나. 그 모든 거를 25청년 윤봉길이 해냈다니까요. 그 모든 것의 출발점을. 물론 그 전에 이봉창이 있었고 그 전에 의열단들의 맹렬한 투쟁들이 다 이어졌고 그 교도보스에게서 반등하게 된 계기 천하영웅 윤봉길의 의거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뜨거워요. 제가 그래서 상하이에 항상 가면은 제가 이 책을 내고 나서 코로나 기간 때 못했지만 우리의 선생님들을 모시고 매년 광복절이면 제가 임종로드를 가요. 근데 올해는 임종로드를 못 가고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만주로드를 갑니다. 워낙 만주에서 독립 투쟁을 하신 분들에 대한 폄훼가 너무 강해가지고 이거에 대한 반대급부로 올해는 만주로 가자 그랬어요. 홍범도 장군도 있고 이러니까. 그래서 만주로드를 진행을 하는데 저는 매년 광복절이면 임종로드를 사람들이랑 계속해서 가왔는데 이게 임종로드가 4,000km니까 서울에서 부산을 여러분 10번을 가야 되는 거리니 얼마나 길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솔직히 다 가려면 7박 8일 이상이 걸려요. 저는 처음에 갔을 때 20박 20일 동안 갔습니다. 이제 처음에 저 혼자 후배들이랑 이제 가고 이랬을 때 정말 오래 걸렸는데 이거를 상하이부터 난징까지만 하면 3박 4일이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3박 4일이나 4박 5일이면 가능해요.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예요? 수학여행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얘기를 해요. 수학여행으로. 실제로 제가 수학여행을 애들을 데리고 중학교 2학년짜리 제가 50명을 데리고 제가 수학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와, 여러분 중학교 2학년이라 3박 4일짜리 여행 해본 적 있으세요? 그것도 리더로 여러분이 진짜 죽을 뻔했습니다. 진짜. 근데 애들이 마지막에 다 울어요. 이 수학여행, 그래서 수학여행이니까 상하이에 디즈니랜드가 있거든요. 디즈니랜드 하루 넣으면 돼요. 그럼 애들도 좋아해요. 근데 이제 상하이 윤희사의 의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상하이의 황복탄 의거, 김익상 의사의 의거, 나중에 난징에 가면 리지샹 위안소라고 있어요. 이 전쟁이 나면은 나라를 뺏기면 여러분 가장 문제가 뭔지 아세요? 가장 약한 사람들부터 피해를 당해요. 그 약한 사람이 조선시대 여러분 누구였어요? 여성, 10대 이런 친구들이었어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일본의 100만 그 일본 대군을 여러분 성놀이기가 돼가지고 성노예가 돼서 여러분 끌려와가지고 위안소에서 여러분 능욕을 당했던 거예요. 그걸 중국에 있는 난징이라는 도시의 최중심부의 난징 리지샹 위안소 건물이 여러분 6동입니다. 그리고 원형 그대로 중국에서 2017년 12월 1일 날 원형 그대로 복귀시켜놨어요. 전 그곳에 무조건 갑니다. 왜? 거기 두 번째 건물 19번 방이 평안도 출신의 박영심 할머니가 거기서 3년간 능욕을 당한 곳이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임신한 할머니, 임신한 그 여성, 그게 박영심 할머니. 그곳에 가서 직접 보자고 얘기를 해요. 거기 첫 번째 여러분 유물이 뭔지 아세요? 콘돔이에요, 콘돔. 그 콘돔에 뭐라고 적힌 줄 아세요? 돌교역 앞으로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직접 보자는 거예요. 나라가 망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무튼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이어가지고 이제 윤의사의 의거지. 그리고 윤봉길 의사의 의거지가 여러분 훈코공원으로 다 알려져 있는데 훈코공원 내에서 윤봉길 의사를 기념하는 윤의사 기념관이 있습니다. 매연기념관, 윤의사의 호를 떠가지고 매연기념관으로 알려진 곳인데 그곳에 입구에 들어가면 한 3,000원 정도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면은 이제 그 윤의사 의거지란 요만한 비석이 하나 세워주세요. 근데 그 비석은 윤의사 의거지를 그냥 후커 공원이기 때문에 윤의사 의거지를 거기다 이렇게 의거 현장이라고 이렇게 비석을 놓은 거지 그 위치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위치는 아니에요. 왜 그러면 거기다 세웠냐? 윤의사의 의거지는 현재의 그 지금은 루신 공원으로 알려졌잖아요. 루신의 그 아큐정전의 중국의 대문호 아큐정전의 작가인 루신이 그곳에 여러분 잠들었기 때문에 그게 루신 공원이라고 말하지. 루신 무덤 앞쪽에 넓은 그 광장이 있거든요. 그곳으로 추정됩니다. 직접 가보시면 아세요. 이렇게 2만 명이 수용할 수 있는 넓은 광장은 거기밖에 없어요. 아무튼 그러면 왜 거기에 그걸 세워놨냐? 여러분 말씀드렸죠. 왜 거기다 의거 현장이라고 이런 표지석을 세워놨냐? 딱 보면 윤봉길 의거 현장이라고 딱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사람들이 다 의거 현장으로 착각, 다 거기서 기념사진 찍어요. 물론 기념사진 찍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왜 거기냐? 왜 거기다 표지석을 중국 사람들이 세워놨냐? 여기는 원래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여러분 상하이 사변으로 인해서 거기를 점령했다 그랬잖아요. 시라쿠하 요시노리의 죽음을 애도하는 기념탑이 원래 거기 있었어요. 근데 그 기념탑을 여러분 없애버리고 윤봉길을 기념하는, 윤봉길의 의거를 기념하는 그 기념석을 거기다가 여러분 표지석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 더 고맙죠. 시라쿠하 요시노리를 기념하는 기념탑에다가 여러분 그거 뽀개버리고 윤의사의 의거비를 세우는 거예요. 고맙죠. 그러니 상하이에 가면 반드시 가야 될 곳이 여러분 거기입니다. 그리고 그곳이 가면은 그 루신공원 우측에 보면은 저기 지하철로 가기도 되게 쉬워요. 시내예요.
그래가지고 거기가 이제 상하이 선화라는 중국 축구팀 프로 축구단의 그 홈구장이 그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가끔 여러분 가다 보면은 막 축구 소리도 들리고 막 그래요. 제가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 반드시 제가 그곳에 가면 너무너무 할 얘기가 많고 너무너무 귀한 곳이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가면은 2층에 이제 매정이라는 이제 이렇게 윤희사 기념관을 조그맣게 만들어 놨는데 그 하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든 영상도 한 10분짜리 영상도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 윤봉길이 왜 독립투사가 되고 천하의 영웅으로 불리게 되는지까지 아무튼 쭉 나와요. 근데 이제 제가 상하이에 가면은 이 임정로드 책의 시작과 끝이 윤봉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윤봉길이 얼마나 빠져 있었냐면은 윤봉길이 이제 4월 29일 날 의거를 일으키기 전에 이제 한인애국단에 가입을 하고 유서를 쓰고 막 기념사진 찍고 막 이런 거 다 찾아다녔어요. 근데 이제 4월 29일 날 아침에 제일 유명한 게 여러분 우리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게 윤봉길의 그 시계와 김구의 시계가 서로 맞교환하는 그 장소가 있어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선생님 제 시계는 이제 2시간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이제 선생님이 그 낡은 시계와 제 시계를 교환하자고 하는 그 장면 있잖아요. 제 거는 6원 주고 산 건데 우리 선생님께는 이제 저 2원 주고 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게 남은 건 1시간이, 1시간, 2시간이라 1시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장소까지 제가 다 찾아냈어요, 여러분. 그날 아침에 김구와 윤봉길은 아침에 소고기 묵국을 먹습니다. 누구? 독립운동가 김해산의 집에서. 그 상하이에 있는 원창리 13호 2층 집이 있거든요. 제가 그 집까지 들어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집주인이랑 얘기하다가 그 집주인이 저한테 도대체 여기 왜 왔냐고 막 아무튼 그런 일도 있었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은 왜 상하이에 있는 원창리 13호 2층 집에서 윤봉길은 백범에게 시계를 교환하면서 왜 내게 1시간밖에 남지 않았냐고 여러분 왜 말한 줄 아세요? 이미 사전답사를 이화림이랑 이미 다 끝내놓은 상황이었어요. 다 끝내놓은 상황 속에서 거기서부터 그 원창리 13호에서부터 훈커공원까지는 여러분 차로 1시간 거리예요. 지금이야 지하철이니까 이제 한 3, 40분이면 걸리는데 그때는 1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으러 갈 때 시간까지는 내게 이제 필요한 그 회중시계는 여러분 1시간밖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구가 갖고 있던 백범이 갖고 있던 그 시계는 낡았으니까 선생님 시계와 내 시계를 바꾸자고 말한 거예요. 그게 1시간 남아서 훈커공원까지 갈 시간이 그러겠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헤어져서 제가 그 동선도 다 쫓아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훈커공원만큼 상하이에서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원창리 13호. 원창리 13호에서 아침에 7시에 식사하고, 6시에 만나서 아침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나와서 7시에 나와서 8시에 거기 도착을 해요. 훈커공원에. 8시에 도착해서 미리 들어가서 기다리다가 마침내 11시 47분인가 기미가요가 울려 퍼질 때쯤 터트린 거예요. 근데 참 윤희사가 한편으로는 대운이 터진 게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에서 대운이 터진 게 뭐냐면은 천장제를 기념하는 자리니까 이게 상하이가 국제 자유도시였거든요. 거기가 이제 일본이 뭐 여러 나라와 함께 그러니까 우리가 왜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졌냐면은 거기가 소위 말하는 자유평등 박애의 나라라고 불리는 그 프랑스의 조계지가 있었어요. 물란서 조계지가 있었어요. 그 물란서 조계지에서 우리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그나마 망명정부를 거기서 구성해서 설립을 했던 거 일본이 마크를 하고 있는 미국, 영국, 무슨 독일 이런 데라고 공공으로 마크하는 공공조계지가 있었어요. 그 공공조계지를 간 겁니다. 그 훈커공원의 위치도 거기 있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윤희사가 의거를 일으키고 그다음에 그 의거 후에 정말 두드려 맞아가지고 상하이 총영상부로 끌려가서 어마어마한 구타와 고문을 당하고 결국에는 윤희사는 여러분 사형 판결을 받습니다. 사형 판결을 받는데 5월인가 윤희사가 사형 판결을 받죠. 사형 판결을 받는데 윤희사를 사형을 중국에서 시키질 않아요. 상하이에서 시키질 않아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 일본에 굉장히 치졸한 또 복수가 여기서부터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희사의 사형 판결이 이미 언도된 상황 속에서 계속 상하이에 있는데 5월 25일이구나. 32년 5월 29일 날 윤희사에게 일본이 살인과 살인미수, 폭발물 단속 벌칙 위반 요 이유로 사형을 선고를 하는데 윤봉길을 여러분 중국에서 사형을 시키면은 일본 놈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건 어마어마한 의거가 또다시 제2, 제3의 윤복일이 나타날 걸 우려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봉창이 폭탄이 여러분 터졌으면 이봉창은 일왕을 죽였어요. 이봉창의 의거도 어마어마한 충격이었는데 이봉창의 의거가 끝난 지 3개월 만에 윤복일의 의거가 일어나서 실제로 성공했어. 시라카와 요시노리가 여러분 죽었어요. 일본의 군신 시라카와 요시노리가. 그러니 일본 입장에서는 이 기운이 또 일어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윤복일을 여러분 오사카로 데리고 와요. 왜 오사카냐? 오사카를 데리고 와서 여러분 오사카성에 여러분 저기 주인이 원래 누구였어요? 임진왜란을 일으킨 노요토미 히데요시죠. 그 노요토미 히데요시의 성에 거기에 일본 헌병대에 여러분 수감처가 있었는데 감옥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윤복일을 한 달간 여러분 가둬놓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2월 18일 날 기차를 태워서 오사카에서 가나자와까지 올라가요. 왜 가나자와까지 여러분 왜 윤복일을 가나자와까지 가서 죽였을까? 일본 진짜 무서운 놈들인 게 11월 18일 날 상하이에서 고베를 거쳐서 오사카로 이감이 되고 오사카성에 있는 그 일본군 위수 형무소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 맞다. 그 오사카성 여러분 오사카성에 가면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신사가 있어요. 그 윤희사가 여러분 마지막 한 달 생애 마지막 한 달을 보낸 그 구금된 장소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신사 바로 뒤쪽입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우리를 침략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모신 신사 바로 뒤에 윤희사의 생애 마지막을 여러분 거기서 한 달을 보내게 해요. 그리고 나서 가나자와로 이송을 하고 12월 18일 날 이송을 해요. 윤희사가 12월 19일 날 돌아가시는데 순국하는데 왜냐면은 구사단 가나자와를 실질적으로 여러분 운용하고 있는 가나자와의 주둔 군인 구사단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구사단. 이 구사단은 여러분 시라카 요시노리가 여러분 구사단 출신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시라카 요시노리도 구사단 출신이고 그 중상을 입었던 우에다 중장도 여러분 구사단장이었어요. 당시에. 그러니까 오사카,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리고 굳이 여러분 거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가나자와까지 데리고 올라가서 그래서 거기서 마지막 생애 정말 마지막 한 하룻밤을 12월 18일 날 보내고 12월 19일 날 윤희사를 아침에 죽여요. 왜? 시라카 요시노리와 우에다 중장이 그 부대에서 여러분 실질적으로 경험을 했으니까 니네들이 복수하라고 구사단이 죽이라고 여러분 해서 윤희사를 거기까지 끌어간 거예요. 가나자와에 있는 가나자와 성이 있거든요. 굉장히 아름다운 성입니다. 그 성에서 윤희사를 생애 마지막 그 구금소에서 하루를 보내고 12월 19일 날 아침에 윤희사를 7시 15분께 죽여요. 아침에 일본 시간으로. 아니다. 7시 반에 죽입니다. 7시 반에 죽여요. 왠지 아세요? 아침에 7시 반에 죽인데 아침에 윤희사를 12월 19일 날 6시에 기상시킨 다음에 6시 반에 구금소를 출발해서 7시 15분에 그 순국 장소를 도착을 하고 이 십자가 형틀의 윤희사를 눈을 가린 다음에 여기 미간에다 마지막 총을 쏴서 7시 반에 죽여요. 왜? 시라카 요시노리가 여러분 죽은 게 중국 시간으로 그러니까 일본 시간으로 여러분 아침 7시 반이었어요. 중국 시간으로 6시 반. 시차가 1시간 차이가 나거든요. 일본이랑 중국이랑 우리랑 마찬가지지만 그러다 보니까 시라카 요시노리가 죽은 시간에 윤봉기를 죽인 거예요. 일본 놈들이. 그래서 윤희사의 여러분 유해를 어떻게 했어요? 그 유해를 일본의 자위대 부대, 지금은 이제 자위대 부대입니다. 당시에 그 부대의 야산에 있는 공동묘지에다가 여러분 그냥 매장해 버렸어요. 근데 그 장소가 얼마나 기가 막힌 장소냐? 쓰레기장으로 가는 길목이에요. 그냥 쓰레기장은 길목. 사람들이 여러분 거기 공동묘지니까 제사 같은 거 지내고 나면은 차례 같은 거 지내고 쓰레기 나오잖아요. 거기다 소각하러 가거든요. 그 소각하러 가는 길에 있어요. 그 길에다가 윤희사의 유해를 그냥 평장해 버렸고 더 웃긴 거는 그 윤희사 유해에서 한 5m 거리 우측 상단으로 여러분 관리사무소가 있어요. 항상 내려다볼 수 있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윤희사의 유해를 파갈까봐. 그러니까 14년 동안 일본 사람들이 거기를 밟고 다니라고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윤희사 이제 그렇게 돌아가시고 나서 여러 감정이 일어서 제가 임정로드 투어 마치고 혼자서 일본을 여러분 그 말씀드린 오사카 그리고 가나자와까지 다 찾아갔습니다. 다 찾아가고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윤리사의 순국지를 안 보냐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윤리사의 암장지를 당연히 먼저 찾아갔고 윤리사의 암장지에서 그 순국지까지는 걸어서 한 4km? 1시간 정도만 걸어가요. 1시간 조금 안 걸려요. 3.5km 정도 됐던 건데 그 산길을 따라서 걸어가면 되거든요. 그 자위대 부대로 여러분 주말에는 그 자위대 부대의 그 안쪽까지 토일은 개방을 해놔요. 근데 그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그래서 그 개방 다행히 그 날짜가 맞아가지고 들어갔어. 근데 정말 메인 에어리어로 들어가는 순간 거기를 들어가야만 한 50m만 들어가면 이렇게 언덕바지가 나오는데 그 언덕바지에서 윤희사가 이제 순국을 한 거거든요. 총살을 당한 건데 거기 게이트를 한 번 더 통과해야 돼요. 거기는 여러분 보초병들이 항상 있어요. 근데 제가 거기 통과해서 들어가려고 했더니 나한테 어디서 왔냐고. 제 일본어가 짧아요. 나 관광객이라 그랬죠. 관광객이라고 그래가지고 나 여기 잠깐 보고 싶은 데 있어가지고 들어가겠다 그랬더니 꺼지라고. 총 들고 얘기하는데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그래서 진짜 한 50m만 더 들어가면 되는데 그걸 못 들어가고 눈앞에서 윤희사에게 마지막 그냥 혼자 인사만 올리고 그리고 돌아왔죠. 근데 이제 백범이 여러분 진짜 그게 저 지금도 한이에요. 그때 마지막까지 인사를 더 드리고 왔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백범이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여러분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윤봉길, 백정기, 이봉창의 유해를 수습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은 1932년 1월 달에 일본의 용산 출신의 일본에서 여러분 극렬한 차별을 당했던 이봉창이 의거를 일으키다 불행하게도 실패한 거죠. 한인애국단 이름으로. 그리고 4월 달에 윤봉길의 의거가 성공하고 그 윤희사가 성공했던 그 폭탄을 바탕으로 해서 흑색공포단 출신의 여러분 백정기 지사가 그 상하이, 그 와이탄 북단에 있는 상하이에 있는 630 식당에서 일본의 주요 인사가 거기서 회담을 한다는 거, 이 사람들을 격살하기 위해서 윤봉길이 가졌던 그 폭탄이랑 똑같이 준비를 해가지고 여러분 터트리려고 해요. 근데 이게 밀정이 파놓은 여러분 함정이었던 거예요. 함정이었으니까 백정기랑 뭐 정화암이랑 또 누구예요? 원심창이랑 다 잡혀 들어가요. 근데 불행하게도 백정기 지사는 어떻게 돼요? 일본의 옥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영향이 다 이어지는 거예요. 다 이어지니까 백범이 돌아와서 일본에 있는 박열, 제류그룹 민단장이었던 그 박열 지사에게 요청을 해요. 청년 윤봉길과 청년 이봉창과 청년 백정기를 유해를 모셔와 달라고. 근데 다행히 백정기와 이봉창의 유해는 도쿄에 모셔졌기 때문에 공동묘지에 방치되듯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찾아냈어요. 근데 윤봉길의 유해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왜? 말씀드렸듯 그냥 평장시켜버렸어요. 그냥 길거리다 안매장했단 말이에요. 안매장. 평장도 아니죠. 안매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선 청년 여러분, 가나자와에 있는 조선 청년을 수십 명이 가가지고 거기서 결국에는 어떻게 찾아냈냐. 그 당시에 윤희사의 무덤을 매장했을 당시에 같이 있었던 일본 승려를 찾아내가지고 안 알려주면 협박을 한 거예요. 안 알려줘. 3일간 팠대요. 안 알려주면 여기 공동묘지에 있는 무덤 다 파버리겠다고. 결국에는 그 위치를 특정해서 46년에 윤희사의 유해를 드디어 발견한 거예요. 정말 쓰레기장 옆에 안매장 시켰던 이런 역사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 그곳에 가면은 말이 안 나와요, 여러분. 말이 안 나와요. 그곳에 꼭 가보세요. 그러니 이제 윤희사의 유해를 가나자와에 있는 그 YMCA 건물이었나? 거기다가 이제 지금은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으로 보냈죠. 그곳에다 모신 다음에 도쿄로 모셔서 도쿄에서 배로 부산까지 와서, 물론 이제 배편으로 부산까지 와서 부산에서 기차를 타고 지금 용산의 효창원에다 모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백범이 그 324 묘역에다가 그 옆에 이제 안중근 의사의 허묘까지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못 찾았으니까. 그래서 백범이 거기다 유방백세라고 여러분 글을 새겨놓은 거예요. 이들의 향기가 100년 동안 앞으로 길이길이 이어져야 된다는 그걸로. 근데 여러분, 백범이 불행하게도 49년 6월 26일 본인이 안두희의 총에 의해서 경교장에서 사망하고 본인이 거기 옆에 324 의혹 옆에 묻히고.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무슨 짓 했어요, 여러분? 그 민족의 정기가 계속해서 바로 세우겠다고 그곳에서 324 묘역을 여러분 써놓으니까
당시에 1960년 50년대 말에 아시아 최대 규모의 시멘트로 된 2만석 규모의 여러분 효창운동장을 백범과 324와 임정요인 묘역 남쪽에다 정남 방향에다 여러분 축구장을 세워놨어요. 박정희 대통령은 더 했죠. 박정희 대통령은 324와 임정요인 묘역 머리 위에다가 그 갈문 길목에다가 여러분 머리에다가 북한 용사 북한 위령탑을 세워놨어요. 한국전쟁 참전 유공 위령탑이었나? 북한 용사 위령탑이었나? 그걸 세워놓고 정말 정말 연관도 없는 원효대사 동상을 또 머리 위에 세워놓고 유경숙 여사의 시비를 대한노인정 본부로 세워놓고 거기다가 유경숙 여사의 시비도 세워놓고 막 거기 막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놨어요. 거기다. 그다음에 참배우로 막 나중에는 이승만 때는 거기 골프장 짓는다고 막 하니까 심상 김창숙이 막 누워버리고 막 불도저 나를 밟고 가라고 막 얘기를 하고. 왜냐면 거기가 여러분 왜 백범이 거기다 윤희사의 묘를 모셨냐면은 거기 여러분 정조대왕의 아들인 문효세자와 여러분 저기 옷소매 붉은 꽃동 다 보셨죠? 거기 보면은 덕임이 있잖아. 덕임이 의빈성 씨 성덕임이 죽고 나서 아들 문효세자가 여러분 홍역으로 죽고 나서 9개월 뒤에 덕임이가 죽는데 이 문효세자 왕가의 아들 세자의 무덤이었던 게 바로 323 묘역이에요. 그리고 지금 임정요인 묘역이 덕임이의 무덤입니다. 이걸 일본 놈들이 왕가의 무덤을 훼손한다고 거기다 여러분 골프장 짓고 막 별 지랄병을 다 떨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묘를 파가지고 강제 이장시켰어요. 그러니 그 빈 무덤 자리가 용산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백범이 그 왕가의 무덤을 문효세자와 의빈성 씨 무덤을 여러분 재활용한 겁니다. 왜? 왕가의 무덤을 워낙 터가 좋고 정조가 직접 무덤을 여러분 거기를 직접 발견해서 쓴 거예요. 근데 그곳에다가 여러분 골프장 짓고 막 진짜 별 난장판을 다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독재정부가 군부정부가 독재정부가 거기다가 막 지가 하여튼 막 말도 안 되는 짓거리 많이 했어요. 그거를 여러분 2018년 19년 전까지 여러분 문재인 정부 들어오기 전까지 그거를 용산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이었어요. 거기가 근린시설. 그러니까 국가에서 관리도 안 하고 있고 엉망진창이었죠. 거기가. 그나마 이제 이거를 이제 국가에서 관리하는 순국시설로 올려놨는데 여전히 거긴 과제가 엄청나게 많아요. 거기는. 그리고 거기는 이제 제대로 된 이 우리나라 독립수사 윤희사의 유해를 제대로 이 324 윤희사뿐만 아니라 324 그다음에 백범 정말 제대로 한번 선양해 보자고 해가지고 그 독립 이제 효창원 뭐 100주년 프로젝트인가 이런 것들을 정리를 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완전 아그라졌죠. 뭐 돈이 안 나오고 그런 상황이에요. 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뭐 비판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랑 마찬가지죠. 저도 비판할 게 너무너무 많은데 제가 진짜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진짜 안타까운 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정권 잡고 나서 일본이랑 이제 관계를 회복하겠다면서 뭐 일본이랑 무슨 뭐 그랜드 바겐을 한다 그러질 않나. 일본에 굉장히 우호적인 입장을 많이 취했죠. 근데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분 자기가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한 곳이 어딘지 아세요? 예, 그 양재에 있는 여러분 매형기념관입니다.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출마 선언을 했어요. 그랬던 사람이 그리고 21대 여러분 제 국민의힘 비례 1번이 누군지 아시죠? 윤희사 손녀 윤주경 씨예요. 그랬던 사람이 이제 막 정권 내내 이제 만 2년밖에 안 됐지만 뭐 윤희사 의거리에 막 충남 예산 윤희사 고향 가가지고 뭐 당선인 신분일 때 막 일본과 뭐 그랜드 바겐을 한다는 막 그런 메시지 계속 내고 친일적인 행보를 계속 보이고 그랬던 겁니다. 그랬던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은 그 당선인 시절에 이제 4월 28일 날 거길 갔네요. 이제 가가지고 지금 한일 관계는 수교 이후 가장 열악해지고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졌다. 실용주의와 실사구에 입각해야 하는데 이념 편향적인 축창가를 부르다 여기까지 왔다. 위안부 문제나 강제징용 문제, 한일 간의 안보 협력이라든가 무역 문제 등 현안들을 전부 다 같은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그랜드 바겐 방식으로 풀어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그랜드 바겐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일괄 타결입니다. 그러면 일괄 타결의 결과가
지난 2년 동안 뭔지 저는 일단 첫 번째로 묻고 싶고, 그 일괄타결의 결과가 만주에서 좌우와 이념이 없는 상태에서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이, 남북이 갈리지 않은 상황 속에서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이 폄하되는 사태인 건지, 홍범도 장군이 여러분 빨갱이로 몰리는 이런 사태인 건지, 그런 상황이에요. 제가 계속 드는 건. 그래서 제가 이제 윤봉길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할 얘기가 많지만,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되게 고민을 많이 해서, 저는 지금도 하고 있는 게, 그래서 현충원 투어, 효창원 투어, 그다음에 임정로드, 그러다 만주로드 투어, 뭐 최근에 안동로드 투어,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5월 4일 날 제가 현충원에서 파묘 특집으로 현충원 투어를 38차, 2018년 12월 1일 지금까지 38차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260명이 신청을 했는데, 서울현충원 만남의 집 앞에서 11시에 출발해요, 5월 4일 날. 여러분도 오세요. 오시면 저랑 같이 직접 눈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걸 왜 하냐면은, 청년 윤봉길을 제 가슴속에 제가 품고 살아온 게 벌써 10수년인데, 미안해서 그래요. 미안해서. 그 직접 가서 보면 여러분 미안해요. 청년 윤봉길이 바랬던 나라가 정말 이런 건지 미안해서 그래요. 그리고 후인으로서 정말 제대로 된 선양을 하고 있는지. 왜냐면은 윤희사가 잠들어 있는 효창원에 가면 여러분 그 정면에다가 일본 놈들이 거기다 여러분 골프장 지어놓은 자리에다가 지금 거기다가 이승만 대통령이 효창운동장 지어놨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은 북한 하여튼 위령탑을 그냥 시멘트로 된 거 20m짜리 머리 위에다 박아버리고. 아니 왜 거기에 박냐고요. 원효대사 동상은 왜 거기 있냐고요. 딴 데다 파주로 가든지. 지금 이제 정권 바뀌고 나서 윤 대통령 스스로가 거기서 지금 윤봉길 이사 기념관에서 대선 출정식을 했던 사람이 윤 이사가 잠들어 있는 곳에 대한 그런 선양 작업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근데 이들 뿐일까요? 여러분 독립투사들 여러분 수백 명, 수천 명이 여러분 어디에 잠들어 있어요? 현충원에 잠들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 지금 누구 밑에 잠들어 있어요? 국가공인 친일파 밑에 잠들어 있어요. 국가공인 친일파. 제가 여러분 친일인명사전에 제가 임종국 선생을 너무너무 존경해요. 진짜. 너무너무 제가 지금 이렇게 기자지만 이렇게 미친 듯이 제가 친일파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하고 친일파를 계속해서 알리려고 하는 게 임종국이 저한테 준 영향 때문이에요. 청년 임종국이 일생을 친일 문제에 있어서 정말 제대로 알리겠다. 친일 문학론을 썼던, 나중에는 친일파에 대해서 집대성하겠다면서 이게 나중에 친일 인명사전까지 이어지는 건데, 그래서 현충원에 여러분 가서 보면은 내 목표는 나는 죽어서 야수쿠니에 묻히겠다고 한 신태영, 천황파의 손가발이라고 말했던 이응준, 정말 여러분 머리 위에 있어요. 머리 위에. 머리 위도 아니라 정말 그냥 진짜 이 국가공인 친일파 발밑에 그 격동에 정말 그 시대를 일제에 목숨 걸고 살았던 그 청년들이 그 밑에 있는 겁니다. 그나마 이 사람들은 여러분 이름이라도 남겼으니까, 공적이라도 그래도 기록이 됐으니까 현충원에 묻힐 서운을 받아서 안장이 된 거지. 서운받지 못한 여러분 지사들은,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지사들은, 시신조차 남기지 못한 지사들은 여러분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 의열단에 수없는 지사들 시신조차 남기지 못해가지고 이름 석자 이 손바닥만한 여러분 위패에다가 친일파 발밑에다 여러분 모셔놨어요. 그래서 제가 22대에 바라는 거는, 여러 이제 우리가 민생 현황이 너무 안타깝고 막 지금 검찰에 너무 정말 제가 법조 출입 기자지만 검찰에 정말 기소 막 이런 거 보면서 정말 나도 심하다 할 정도가 너무 많은데, 검찰 개혁 중요하죠. 언론 개혁도 중요하죠. 근데 제 입장에서는 제가 만약에 정말 저는 지지하는 사람 한 사람만 꼽으라면은 정말 현충원에 저는 그 파묘,
제가 이 파묘 문제는 정말 오랜 시간 계속해서 연구를 해온 사람이고 취재해온 사람이고 지금도 알리는 사람인데 이 국가공인 친일파의 후손들이 저한테 여러분 편지 보내요. 이 빨갱이 새끼라고. 그만 좀 하라고. 네가 지금 자유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게 누구 때문인지 아냐고. 여러분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바라는 거는 국가의 정통성과 국가의 정당성, 대한민국이란 나라에 여러분 정말 정의로움이 뭔지 보여주는 거는 야스쿠니 신사에 묻히겠다고 한 신태용 발밑에 천황폐하의 여러분 손가발이대라고 외쳤던 그 이용준의 발밑에 독립수사들이 여러분 잠들지 않는 모습이에요. 말이 돼요 이게? 아무튼 윤봉길의 4월 29일 날 의거를 기억하면서 4월 29일 날 얘기하다가 또 말이 길어졌네요. 아무튼 여러분 남은 주말 뜨겁게 보내시고 전 내일 저기 누구예요? 제 친구 토마스와 그의 가족들 경복궁 일대에서 잘 이렇게 에스코트 한 다음에 돌아와서 뭐 또 기회가 다음에 좀 남기던지 아니면 월요일도 이제 공판이 되게 여러 가지가 예정이 돼 있는데 월요일에 재밌는 공판이 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김학의 사건 관련돼 가지고 그 관련자들 여러분 지금 그때 김학의 출금 관련돼서 여전히 재판 이어지고 있는 거 아시죠? 그거 월요일날 예정돼 있어요. 아니 찍다 보니까 벌써 말이 길어져가지고 51분을 했네요. 여러분 아무튼 감사드리고 고맙고 마음 다하겠습니다. 저도 4월 19일 앞두고 있으니까 여러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제 커뮤니티에 여러분 현충원 투어 제일 첫 번째 글이 현충원 투어 관련된 이야기거든요. 거기 링크도 있어요. 보시고 신청하시면은 5월 4일 날 오전 11시에 서울현충원 정문 좌측에 위치한 만남의 집 앞에서 11시에 출발합니다. 4시간 정도 투어를 해요. 공짜 무료 공익 투어입니다. 오세요. 진짜 왜 김종훈 저 인간이 저렇게 미친놈처럼 이걸 외치는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고맙습니다. 남은 주말 건강히 보내세요.